이게 발표자 모드로 하면 보이나요? 발표자 모드가? 지금 어떻게 이거요? 나오지? 네, 아니요, 이거는 넥스트 슬라이드 나와요. 그러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네, 일단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 첫 번째 시간은 그 선거제도의 종류와 유불리라는 주제로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준비해 봤습니다. 선거제도 중에서도 지금 이제 비례대표제랑 선거구제 관련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루고 어, 그리고 목차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종류, 그리고 지금까지 개편한 논의, 정당별 입장 및 유불리 판단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여기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선거를 생각할 때 처음에 떠오르는 말씀인데, 사실 뭐 제비 뽑기랑 선거는 네, 다르긴 하죠. 다른 같은 건 아닌데, 어, 일단 저는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선거를 생각할 때, 이 말씀으로 딱 보면 뭔가 초월적인 이 투표와 선거는 사람의 계산을 초월하는 어떤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이때까지 선거를 하거나 제가 투표를 하거나 할 때도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선거를 직접 참여해 본 분들이 계신가요? 여기서 선거를 직접 참여라 하면 이제 본인이 출마를 하신, 예, 그게 뭐 반장 선거든 어떤 선거든 간에, 예, 저는, 음, 뭐, 몇 안 되는, 저도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확실히 이 본인이 투표를 할 때는 아무래도 수동적인 입장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투표를 해서 결과가 어떨까, 이제 맡기는 어떤 그런 수동적인 입장이 있었던 반면에, 제가, 한번 피선거권자로, 어, 그렇게 선거에 참여했을 때는 조금 더 능동적인 입장으로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이 룰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거를 계산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이 룰에 따라서 전략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분명히, 한 나라의 선거라는 건 생각 안, 사고와 생각으로 계산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런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또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네, 이렇게 도입부를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종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때는 일단 저부터가 이 선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저와 같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상정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선거제도 들어가기 앞서 선거구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선거구라는 거는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선거구당 어떤 대표자를 한 명씩 혹은 몇 명씩 이렇게 뽑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거구제는 그럼 이 유권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이 선거구를 어떻게 정할지를 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있는데, 선거구 획정은 주기적인 인구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선거구 경계를 변경하는 경계 구분의 한 형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도 이미 나와 있는데, 이 선거구 획정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지역에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 제가 사는 동네와 그 옆 동네 인구가 똑같지 않죠. 그래서 어,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그 대표자와 옆 동네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같은 인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균등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에는 투표 가치 등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one vote, one value인데, 그러니까 한 표의 가치가 실질적 가치가 비슷해야 된다, 동등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공정한 선거구 획정 시 고려 사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는 인구 비례가 선거구마다 1대1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 그걸 1대 몇으로 맞추느냐, 이런 게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이슈가 문제가 한번 돼서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2대1 이하로 해야만 이 투표 등가성의 원칙을 부합한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에서 이 선거구 획정을 국회에서 하는데요. 이 국회에서 짤 때 최대한 2대1이 넘어가지 않도록 인구 편차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정해서 선거구를 획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제에서 이제 많이, 기본 상식으로 있는 용어 중에 게리맨더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거구를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게리라는 이거는 사람 이름이고요. 미국에서 따온 개념이고, 1812년도에 이 게리라는 주지사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이 선거구를 획정했던 거가 사안이 돼가지고, 거기서 따온 개념이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선거구제에 들어가는데, 어, 종류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랑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고요. 어, 지금 현행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게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선거구를 이렇게 나누면은 그 선거구당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게 소선거구제고요.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소선거구제보다 비교적 선거구를 더 크게 획정하는 것이 어, 중대 선거구제고요. 두 개를 이제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둘 다 다수대표제라고 불리는 이 투표 방식을 사용하는데 뭐냐면은 제일 많이 득표한 사람이 되는 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투표죠. 그래서 근데 이제 소선거구제부터 보면은 소선거구제는 직관적이다. 그리고 1등만 당선되는 다수대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의 투표 제도이죠. 장점은 뭐냐? 선거구가 좁아서 후보자를 알기 쉽고, 그리고 선거 비용도 절약되고, 후보자도 유권자와 접촉이 원활하고, 한마디로 제일 간단한 형태다. 이런 거고요. 지금 소선거구제를 계속 해왔는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라고, 뭘로 비판받느냐라고 하면 승자 독식제입니다. 승자 독식이라고 하면 1등이 다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높은 사표 비율, 정치적 무관심 유발,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묶이는 내용인데, 승자 독식이 왜 문제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보통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투표를 할 때 51%와 49%로 완전 비등비등하게 투표를 했는데, 51%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만 이긴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49%의 유권자들이 의 표가 다 사표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그러니까 거의 인구의 그 구역의 절반이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뽑혔기 때문에 정치적 무관심이 유발되고 어, 이 사표 비율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승자와 패자가 너무 극명하게 나뉘는 투표 제도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서 게리맨더링, 남용 가능성이 있고요. 세세하게 이제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극심한 지역구도, 지역 갈등, 지역주의, 분리주의에 기여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 구체적으로는 비례대표 제도는 구체적으로 뒤에서 볼 테니까 이 소선거구제와 비교해서 중대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2명에서 5명을 선출하는 다수대표제고요. 일반적으로 이거 더 많이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대선거구제가 되겠죠. 그리고 소선거구제보다 선거구 규모가 더 크고요. 장점은 이 소선거구제의 어, 단점인 승자 독식 현상을 완화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어, 5명을 이 선거구에서 뽑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1등만 당선되는 게 아니라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다 당선되는 거죠. 그래서 1등만 이기는 게 아니라 5명이 다 승자가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서 승자 독식 현상을 완화하고 사표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선거구 분할이 훨씬 간편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거구를 나눈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세세하게 나누는 게 굉장히 또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인데 선거구를 크게 크게 나눌 수 있다면은 훨씬 간편해진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민의의 왜곡. 아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5명까지 다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근데 이 득표율이 만약에 1등이 뭐 거의 80%를 얻고 나머지가 뭐 10%, 5%, 3%, 2% 이런 식으로 얻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어, 1% 얻은 사람이랑 80% 얻은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의가 왜곡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단점이 있고요. 이제 선거구가 당연히 커지니까 그에 대한 비용도 증가하고, 그리고 인구 저밀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통합돼서 같이 큰 선거구로 다 묶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선거제도 비일관성, 또 게리맨더링 통한 제3당 차단으로 양당제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 그리고 이 여러 명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무효표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1월에 이제 윤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라는 이제 도입을 제안을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어, 황, 네, 정당, 잠시만요. 네,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제도이고요. 그, 원래 이 비례대표제에 대립되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수대표제입니다.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당선되는 제도. 이게 대립되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채팅창으로 가리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구 선거랑 대립되는 개념으로 비례대표제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거는 잘못된 이해고 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수대표제랑 비례대표제를 섞은 혼합형 선거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300석 중에서 국회의원 300석 중에서 253석이 다수대표제 지역구 선거로 뽑고 있고 47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배분 방식에 따라서 병립형,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저희가 2016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던 건데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 비례대표 의석만 가지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47석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서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병립이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예시로 이해를 해보면 A 정당이랑 B 정당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 정당이 이 정당 득표율에서 30%를 얻고 B 정당이 10%를 얻었다고 했을 때 A 정당은 이 거대 정당으로 이미 150석 지역구가 있고 B 정당은 군소 정당으로 지역구 10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A 정당의 최종 의석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지역구 150석은 그대로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30%를 어디에 적용하냐면 이 47석에만 30%를 적용해서 47석 중에서 14석 이렇게 해서 합쳐서 164석이 되고 비정당도 마찬가지로 보면 지역구 10석이 있는데 47석에서 10%를 적용해서 반올림을 해서 5석이 돼서 15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합치는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하고 특징은 제도 이해가 쉽고 군소정당이 이 제도로 하면 원내 진출이 어렵습니다. 거대 정당에 더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다음인데요. 이거는 지역구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석수에 연동을 해서 이해하는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투표율에 못 미쳤을 때 모자란 지역구 의석수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채워준다. 이건데요. 뭐냐면은 여기서는 정당 득표율을 최종 전체 의석수에다가 곱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지역구 의석수를 빼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보면은 예시는 똑같습니다. 아까 똑같은 조건으로 A당과 B당이 있고요. 어,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 연동형으로 적용을 해보면 지역구가 150석이 있는데 정당 득표율 30%를 이 전체 300석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300석 중에 30%. 그러면은 사실은 90석인데 A당은 이미 지역구에서 150석을 얻어서 초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비례대표에는 0석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정당의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10석인데 10%니까 300석에 10%는 30석이죠. 그래서 이 10석 플러스 비례대표에서 20석을 얻을 수 있어서 30석이 이렇게 채우는 방식으로 되게 됩니다. 계산이 이제 조금 더 복잡하고, 하지만, 이 연동형을 사용하면은 아까랑 다르게 분소 정당이 더 많은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우리나라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동형이랑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제 연동 정도를 50%만 하자라고 해서 이게 100% 연동시키는 연동형 비례제랑 달라서 준연동형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어, 똑같은 예시로 적용해 보면 아까 이제 여기서 20석을 얻었던 거랑 똑같은데 여기서 50%를 이제 50%만 적용하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10석으로 줄어들었죠. 20석에서 10석으로. 그래서 20석. 그래서 왜 이렇게 준연동형으로 하게 됐냐 했을 때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양당에서 연동형을 그대로 도입하면 소수 정당에게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은 이게 준연동형 비례제는 21대 총선에 도입됐던 건데요.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가 했을 때, 어, 21대 총선에서는 심지어 이 47석에 그대로 다 적용하지도 않았고, 30석 캡이라고 해서 이걸 적용해서 47석 중에 30석만 준연동형으로 하고, 나머지 17석은 또 병립형으로 선출하는 이런 복잡한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A 정당은 똑같고요. 그리고 B 정당은 10석에다가 준연동형 비례대로 또 10석, 그리고 병립형 나머지 17석에다가 또 10%한 2석, 이렇게 해서 22석.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특징은 이번 총선은 그대로 유지하되 30석 캡 적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 비례대표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 케이스처럼 될 상황입니다. 50% 적용해서. 그러면은 이제 개편안 논의에 대해서 어,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상정된 선거제 개편안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선호안에서는 대도시에는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농어촌은 서선거구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비례대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어, 이 전국구로 하지 않고, 어, 권역을 나눠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선호안에서는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유지하고, 대신에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으로 유지하되 6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자. 그리고 정의당은 오히려 이제 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4명에서 한 선거구당 4명에서 7명을 선출하는 안으로 하고 개방명부제를 도입하자라는 얘기도 했는데 요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그리고 병립형을 도입하자고 했고 권역별이 아닌 전국구로 하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현재 개편 논의의 결론에 이르게 되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해 2월 5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안 있었던 여러 논의에서 뭐 중대선거구제 도입 아니면 비례대표제를 50석 더 증원하자 뭐 이런 논의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기존 방식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합을 보면은 결국 지금 현행이 뭐냐? 결국 소선거구제 한 명 선출하는 지역군 한 명 선출하는 걸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전국 적용이고 지역구 연동 방식은 준연동 그리고 투표용지 후보 공개 여부는 폐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쇄형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지금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미리 명단을 정해서 쫙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게 폐쇄형입니다. 개방형은 어, 그 유권자들이 비례대표를 뽑을 때 정당 투표를 할 때 비례대표 후보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개방형입니다. 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국민의힘은 사실 줄곧 병립형을 주장했습니다. 어, 사실은 이 병립형이 아까도 살펴봤듯이 거대 양당한테는 병립형 비례제가 그냥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배경 자체가 애당초 이 현행의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자체가 19년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이 4 플러스 1 협의체를 주도로 이루어진 선거제 개편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애당초 이 지금의 체제를 만든 주체가 아니었죠. 그래서 위성정당이라는 비형적 편법 문제도 지적하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고민을 더 하게 되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왜냐면은 이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그때 당시에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소수 정당들의 표가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소수 정당들의 이권을 우리가 이제 지켜주겠다면서 이 연동형 비례제를 같이 통과시키는 이 일종의 타협안을 본 겁니다. 그때 이제 통과된 거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고민이 많았고 일치된 당론 없이 서로 당내 의견만 분분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위성정당 금지,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로 이제 개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걸었는데 나중에 입장을 바꿔서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약간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고민은 뭐냐? 연동형으로 민주당 계열의 군소정당들이 막 진입하면 민주당한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공력이 더 센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가는 게 사실은 더 병립형을 원하는데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입법한 선거제를 또 스스로 폐기한다는 그런 비판에도 직면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코너에 몰린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명계 중심으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에 동전했는데 또 당내 반대가 막 속출하면서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병립형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돌고 돌아서 현행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하는데 이 본인이 위성정당 금지하겠다라고 해놓고 또 위성정당을 또 하기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이제 용어로 제안을 하면서 어 사실 뭐 이제 진보 계열의 여러 군소 정당들 다 우리 위성 정당으로 들어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군소 정당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준연동형 유지에 더 긍정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게 된 이 상황을 놓고 다들 어휴 다행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이재명 대표의 통합형 비례정당 제안 환영하고 녹색정의당은 최악은 피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연동형 입법 취지대로 시행되면 표와 의석수 간의 비례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법 개정에 실패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직무유기 뭐 이런 식으로 비판했는데 사실 본인이 국민의힘에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이런 비판이 또 네, 조금 웃긴 측면도 있죠.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서도 네, 제3의 소수 세력을 관제 민주당을 끌어들이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양당을, 네, 큰 양당을 이제 비판하면서도 이제 준연동형 유지한 거에 대해서는 아, 다행이다. 약간 이런 입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혼합형 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완전 비례대표제로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완전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이제 지역구 선거가 아니라 비례대표제로 100%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완전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내각제라거나 이제 다당제 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국가들이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까 개방형 명부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개방형 명부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모두 고르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어, 보면은 이 아래 보시면 네덜란드 투표 용지가 이 A0 전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300명 정도의 후보가 다 나와 있고, 거기서 본인이 한 명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사표 방지에 가장 부합한 최선책은 이 완전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하원 비례대표 선거가 0.66%만 득표하면 의석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표 방지가 최상의 목적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반대 이유들도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 나라들의 정치 지금 체제와 전통이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이 대통령제에서는 이 완전 비례대표제 혹은 비례대표제 자체도 좀 부합하지 않는 제도다라는 평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하려는 이유 자체가 지금 두 양당이 모든 국회를 다 이제 점령하는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당제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 때문에 사실 비례대표제를 계속 도입하고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건데, 사실 다당제로 인한 의회 분열로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비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 극자, 극단주의 세력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쉬워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너무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이 두 양당이 너무 기득권이 세기 때문에 비례대표 확대가 안 되는 측면이 현실적으로는 더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못하는 예, 거죠. 그래서 아까 건데, 이 중선거구에 대한 셈법에 대해서도 조금 입장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런 걸 봤는데요. 이제 작년 1월에 대통령이 이제 중대선거구를 제안을 했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뭘까에 이제 이런 셈법이 있다라는 이제 글을 봤는데, 거대 양당, 우리나라의 이 거대 양당 하에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이제 기본적으로 힘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만약에 총선에서 야당이 이긴다. 그리고 지금도 야당이 제일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계속 이제 반대를 하니까 대통령이 뭘 할 수가 없고 시행령 대통령이 됐다.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완전히 승리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대통령은 또 레임덕이 온다. 그래서, 어, 이 두 양당이 거대한 양당이 있는 한 대통령 힘을 쓰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중대 선거구가 돌파구다. 왜냐하면 이 선거구마다 두세 명씩 이렇게 뽑으면 국회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이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반을 넘는 당이 나오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두 정당의 대치 가운데 대통령에게 힘이 쏠릴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또 정치 양극화나 적대적 양당제 해소한다는 명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셈법이 뭘지를 이제 생각하는 분석한 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학계나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정말로 이제 이거를 지역구도를 해체하기를 원하는 거라면, 두세 명 정도의 중선거구 정도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대선거구로 이제 하거나,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부작용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 그렇다면 두 양당이 이걸 좋아하는가? 그렇게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다. 왜냐면 국힘도 이제, 어, 막상 계산을 해보면 손해라는 거죠. 수도권에서 대역전을 해야 되는데, 중대선거구를 적용하면 이제 뭐 민주당도 되고, 국힘도 되고 이러면 나눠 먹는 거고, TK에서도 그렇다고 또 민주당에게 또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PK도, 그리고 뭐 호남에서는 또 아예 안 될 가능성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중대선거구로 확실히 승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계산을 한다는 것이고, 민주당도 일단 대통령이 제안했기 때문에 반대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조금 저는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어떤 포인트는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금의 이런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되고 지방이 소멸해가는 상황 속에서, 지역구 중심으로만 하는 선거 제도는 결국은 계속 수도권에 집중된 이제, 어, 선거를 불러온다라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선거구 자체를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섞으면은 조금 더 전체적인 균형과 발전을 꾀하면서 하는 데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들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어,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네, 짧게 짧았나요?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